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밀교. 대승불교도 문제는 뭐냐면 왜 부파불교에서 쉽게 말해 소승불교에서 대승이 나왔다 그랬죠? 너무 어려워져서. 근데 대승불교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다운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초기 불교는 원래는 쉬웠던 거고, 그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어려워져서 이제 소승불교, 쉽게 말하면 부파불교가 어려워지니까 대승불교가 나타나서 이걸 다운시키는 거고, 또 대승불교도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가방끈이 문제예요. 가방끈이 문제예요. 가방끈들은 언제나 어렵게 얘기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종교인하고 달라요. 종교인은 카리스마와 설득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어려워져요. 그렇게 해서 이게 또 어려워지면 또 어떤 요구가 나오냐면, 부처님이 저렇게 어렵게 얘기했냐? 쉽게.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이게 밀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대승. 이게 초기 불교. 이렇게. 그리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중국으로 넘어오면 중국에서도 교종이 어려워졌을 때 나중에 뭐가 되느냐? 선종이 이렇게 네 마음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데, 지금 선종은 어떻게 돼요? 선이야말로 최상승이야. 최상승 근기만 알아들어. 또 어려워졌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지? 팔이 날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해? 사람들이 올 수가 없잖아. 그때 또 누군가 나타나서 그걸 꺾어주면서 쫙 내려주면 불교가 계속 발전해요. 그런데 송나라 이후로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당나라 이후로 마땅히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선이 가장 쉬운 불교라고, 실체를 직접 가리키는 불교라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최상승 근기만 알아듣는데,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 근데 선에서 말하는 건 사실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수하다 코 만지기가 뭐예요? 이렇게 세수해봐. 그럼 코는 저절로 만져져. 인간이면 만진다. 인간이면 만진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다시 쉬운 요구 속에서 나온 게 밀교. 밀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밀교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쉬운 불교예요. 쉬운 불교. 쉬운 불교. 쉬운 불교. 그리고 이 밀교가 등장할 때가 재밌는 게 뭐냐면, 밀교가 살살살 등장하고, 밀교가 언제 등장했냐면, 부처님 당시부터 사실 밀교적인 것들은 있어요. 주술적인 거. 부처님께서 진언이라든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이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합리적인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오독주 이런 거는 좀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민간 처방 비슷한 거예요. 설명을 해주면 약간 유치할 수도 있고 뭐 이러는데 그냥 넘어가고, 아무튼 그런 진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인하는 부분이 조금은 존재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문맹이 높으면 이런 진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해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600권 반야경을, 대반야경을 다 읽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저같이 할 일 없는 사람이나 그걸 읽고 있다고. 그렇지만 그걸 읽었을 때 좋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것과 상치시키는 방식이 뭐냐? 그냥 진언 짧게 한번 해라. 그게 뭐냐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 한 번만 하면 그 600권 대반야경을 읽은 것과 같은 내용을 이해하느냐가 아니고 같은 공덕이 발생한대.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는 건 아니야. 이해하면 너무 불공평하잖아. 누구는 개고생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같은 공덕이 발생한대. 그러니까 그것의 필연성은 있지만 그걸 누가 다 할 수 있겠어. 지금 같으면 문자라도 뭐 이렇게 되지만 예전에는 문맹이 많아요. 문맹한테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뭔가 상치시켜줄 수 있는 주술적인 거나 안 그러면 어떤 또 다른 대안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윤장대 같은 거. 얼마 전에 국보로 들어갔던데 용문사 윤장대?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그 경전을 읽은 것처럼 공덕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얘기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술성의 연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다라고 그 이전으로도 더 소급해서 원래 인류의 원시 사회부터 있었던 게 주술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불교가 이제 나중에 밀교가 등장할 때쯤 되면 불교가 좀씩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라고 하는 게 기원 전후에 바라문교가 이제 힌두교로 되는데 이 힌두교의 특징이 주술성이에요. 그리고 불교는 합리성입니다. 합리성하고 주술성하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주술성이 이길 것 같아요? 합리성이 이길 것 같아요? 정상적일 때는 합리성이 이겨요. 그런데 비정상적일 때는 주술성이 이깁니다. 여러분도 그런 비정상일 때를 겪어봤어요. 언제냐면 내 자식이 대학 수능 시험을 봐야 되고 이럴 때 뭔가 갑자기 간절함이 생겨. 간절함이 생겨. 그래서 다급하면 사천왕 발목이라도 잡는데. 그게 중국에 있는 얘기예요. 그냥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예전에는 안 그랬겠어요? 조선시대 때 아들 낳으려면 뭐 부처님 석불 코라도 갈아 먹으면 난다 이러면 그걸 가서 갈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슨 뭐 이게 떨어져가지고 진짜 코 갈아 먹으면 나을까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합리성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너무 환경이 아들을 못 낳으면 너무 상태가 안 좋은 환경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뭐라도 해보고 싶은 거지. 우리 속담으로 얘기하면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푸라기 잡는다고 뭐 상황이 개선되겠어요? 하지만 그런 합리성이 통하지 않지.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그래서 저도 늘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늘상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아프고 위험할 때 인간이 합리적일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저도 아프면 관세음보살 정건하고 있거래요. 그리고 여러분 몰라서 그래. 제가 합리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영험한 걸 따지고 가피 이런 데 목숨 걸고 찾아다니는. 그래서 부처님 사리 참배하러 다니고. 아니 그게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합리성과 이 주술성이라는 건 인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진화를 하고 그다음에 진전이 돼도 동물에서 출발한 이상 모든 주술성을 탈각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종교의 근원에 사실은 주술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유교가 두 종류의 유교가 있거든요. 그게 선진유교, 그러니까 진나라 이전에 공자유교가 있고 이걸 선진유교라고 하는데 선진유교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유교가 있어요. 이 신유교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그냥 뭐 복잡하니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게 이제 주자학과 양명학인데 양명학. 주자학이라는 게 이제 조선시대 때 유행했던 게 주자학이거든요. 주자학이 합리성을 되게 강조해요. 성리학이라는 게 합리성을 강조한다고. 그거 유교가 지금 조선이 망하고 지금 1910년에 우리가 한일합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 한 100년, 110년 정도 됐네요. 지금 우리가 이제 19년, 20년이니까. 그래서 한 110년 됐는데 저 합리성, 주자학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유교에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상례, 제례. 주술성만 남은 거예요. 그거하고 명절에 차례 지내는 거. 그게 주술성이라니까. 그래서 종교의 원형에 주술성이 있고 그 주술성이 훨씬 강력합니다. 합리성보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합리성이 옳은 거고 주술성은 좀 떨어지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복성 뭐 이런 것들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깔끔한 불교가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조선시대를 보호한 불교가 뭔지 아세요? 기복불교예요. 기복불교가 없었으면 불교가 단절됐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고려시대까지 학문불교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승과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큰 스님이 되는 시절이에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가겠지. 공부하는 사람이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이렇게는 좀 잘 안 할 것 같잖아. 그러니까 훨씬 합리적으로 가죠. 그게 이끌던 시대가 고려시대까지 불교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조선시대가 되면서 판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 조선시대 500년을 견뎌왔던 건 뭐예요? 기복불교예요. 조선시대에서 제가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함어득통 이후로 조선 전기의 함어득통, 신미 스님의 아마 선생이라고 추정되는 분이에요. 신미하고 함어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아요. 신미의 계보가 뚜렷하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 함어 스님은 굉장히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이게 누구냐면 조선시대를 살았지만 실제로는 고려 귀족이에요. 고려시대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출가하고 이런 거 할 때만 하더라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었어. 나중에 조선을 살게 된 거야. 나라가 바뀌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공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뒤로 조선시대 때 거의 공부하는 스님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이면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옛날 공부한 거에 비교하면.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이끌어간 게 아니고 기복불교가 이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정조 시대 때 뭐 이런 거 건물 지금 절들 다 이렇게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기복으로 이룬 거예요. 그래서 기복을 무시하면 안 돼. 기복이야말로 종교의 근간이고 가장 종교의 원형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위험하면 원형은 잘 안 없어져요. 근데 유교가 왜 한방에서 성리학이 주자학이 왜 한방에 날아갔느냐? 얘네가 의외로 합리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주술성을 훨씬 많이 날렸어요. 이게 유교가 불과 100년 만에 거의 싹 없어져. 지금 종교인구 조사에서 0.2%. 0.2%면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교 뭐 차례도 지내고 뭐 하잖아요. 문화로만 남은 거예요. 그 주술적인 부분의 일부 문화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상례, 상당했을 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결혼식에서 일부. 우리가 보는 결혼식에는 없고 이제 가족들끼리 해서 패백하고 이런 거 할 때 일부가 남아 있죠. 어른들한테 이렇게 절하고 어른들이 이제 약간 삥 뜯기고 뭐 이러면서 아니 그게 이제 우리 전통 문화 중에 하나잖아. 뭐 그렇게 하면 그래 즐거운 거지 뭐. 뜯길 수 있는 게 즐거운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자식한테 뜯기는 게 부모의 행복인 거예요. 그리고 뜯길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양보할 수 있고 뭘 해줄 수 있는 게 그같이 큰 행복도 없어요. 제가 말을 좀 이렇게 격하게 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밀교가 등장하는데 밀교는 약간 비밀스러운 불교. 비밀 불교의 줄임말이 밀교예요. 밀교예요. 그리고 인도에서부터 인도 원래 문화부터 그다음에 부처님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이러한 주술적인 성향들이 불교로 점점 들어오게 됩니다. 밀교 확립기에는 그래서 밀교에 3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잡밀, 잡동사니들이에요. 아직 정리가 잘 안 됐어. 그래서 대승불교 안에서 점차 밀교적인 색깔들이 조금 나오고 있을 때, 그다음에 순밀, 밀교가 어느 정도 체계를 확 갖춘 거예요. 그거는 7세기, 600년대 중반. 그리고 700년대 중반이 되면 100년 지났잖아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100년 룰이거든요. 뭐가 안정이 되고 100년이 정도가 지나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 600년대가 되면 대승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니까 새로운 쉬운 요구들이 있고 그게 이제 주술성을 각성시키는데 거기에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좌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얘기하면 좌도밀교예요. 이건 우도, 깨끗한 밀교, 깨달음을 지향하는 거. 좌도밀교는 이게 타락한 밀교라고 보시면 돼요. 타락한 밀교. 좀 문제가 많습니다. 성력 숭배가 뭔지 아세요? 남자, 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 여자 이런 거.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원래 그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던 건데 나중에는 그런 게 수행이래요. 이 정도면 골로 가는 겁니다. 이 정도 가면 골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이건 내가 밝혔거든. 이것도 내가 밝혔어. 이런 얘기 요즘 당분간 안 나왔었잖아. 내가 또 이거 하는 맛에 살잖아. 그게 무하마드의 이슬람이에요. 무하마드 연대를 보면 이 정도예요. 7세기 중반. 무하마드가 돈 많은 과부 잘 물어서 돈 많고 명 짧은 과부 잘 물어서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하마드입니다. 15세 연상
15세 현상이면 지금은 그럴 수도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조선시대 때 만약에 15세 현상 하잖아요. 엄마 뻘입니다. 일찍 시집을 간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 그렇게 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 무하마드가 결국은 이슬람 제국을 이슬람은 이제 통일하기 시작하고 전쟁을 통해서 통일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8세기 중반이 되면 이슬람 제국이 성립돼요. 이슬람 제국이 성립돼요. 그리고 이슬람 굉장히 강력하고 문화적으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실크로드의 그 문화유산을 얘네가 받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냐면 이슬람은 굉장히 배타성이 강했어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제국이 이제 오래되고 이슬람 문화가 번성하면서는 다른 종교도 용인합니다. 그렇게 이슬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테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시기였었으면 몽고처럼 완전히 사라집니다. 역사 속으로.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화가 남는다는 것은 고등한 정신적인 것들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이 그렇게 만만한 종교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미국식의 관점에서 자꾸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9.11 테러를 옹호하는 건 아니고 왜 그들은 그런 테러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쐈어. 일본 입장에서는 테러범이라니까 안중근 의사는. 그런데 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쐈는가에 대해서도 그게 어느 정도 지식인이라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돼. 저들은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물론 이토 히로부미를 쏜 거하고 9.11은 달라요. 왜? 이토 히로부미는 어떤 특정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응징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고 9.11은 무고한 사람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전 세계가 분노했던 거예요. 전 세계가 분노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질은 달라. 하지만 무언가 그들에게도 얘기하려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게 잘했다는 뜻이 아니야. 저들은 도대체 저런 행동을 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을까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얘네가 처음 이슬람 제국을 성립시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슬람 근본주의가 강력해요. 그래서 이슬람 아닌 쪽하고 무역 안 한대. 야, 너네가 이제 생겼는데 너 이슬람 아닌 쪽하고 무역 안 하면 누구랑 무역하냐? 무역할 사람 없죠.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인도는 서쪽으로 무역을 합니다. 로마 쪽하고 언제나 무역을 해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는 인더스 문명 시절부터 메소포타미아하고 문명하고 교역을 했었던 나라예요. 서쪽 무역을 하는데 여기에 이 중간에 이슬람이 생겨버린 거지. 그러면서 무역 루트를 다 차단해. 그러면 무역이 잘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인도가 경기가 불황이죠. 수출로가 없다니까? 무역이 안 된다니까? 경기가 차단되죠. 차단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내수 안에서 해야죠. 내수로 살아야지. 방법이 없잖아. 무역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이 안 팔리면 안에서 짠해서 살아야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힌두교는 농업, 유목이라고 하는 걸 배경으로 해요. 불교는 상업을 배경으로 한다니까. 그러면 무역 루트가 차단되면 누가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불교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불교가. 그래서 불교가 타격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본이 떨어져. 그러니까 자꾸 이쪽 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우리 물건은 안 되니까. 쟤네는 그래도 사는데 그러니까 쟤네 것도 이렇게 조금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밀교가 점점점 폭이 확대되는 이유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주술성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종교에도 주술성은 존재해요. 단 그것이 불교는 합리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없었다는 뜻은 아니고 있긴 있었는데 그걸 합리성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어. 근데 경기 불황이 닥칠 때 하필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가 타격을 입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주술성이 강력한 거죠. 점점 좀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합리성보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중에 밀교 쪽이 훨씬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을 하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소승하고 대승이 밀교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 변화랑 연결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밀교 얘기는 한 번에 끝낼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끝낼 수가 없어요. 밀교와 관련돼서 또 다른 2부, 밀교의 이막, 그리고 힌두교에 오염돼서 나중에는 저 성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용인했다 그러잖아요. 힌두교는 제가주의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이 섞여 오면서 결국 불교가 상당한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요. 그런데 밀교에서 처음 얘기한 건 뭐냐면 쉬운 불교. 처음에 이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고 쉬운 불교에 대한 요구였었고 밀교는 대승불교하고 쉽게 말해서 부파불교. 부파불교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부파불교에서는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대승불교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모두 다 깨달음을 얻는 거고 밀교는 지금 현생에 붙다가 되는 거예요. 더 부처님이 가까이 다가오죠. 이렇게. 그래서 한 단계가 나아갈 때마다 시간적인 것만 그러니까는 뭐라고 할까 쉬운 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폭이 커지는 거예요. 단 밀교는 저거를 잘 발전시킨 것뿐만 아니고 너무 힌두교에 오염이 돼서 결국 이상한 데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골로 갑니다. 골로 갑니다. 그래서 밀교에는 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함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치고 다음번에 밀교, 그 다음에 인도 불교의 마지막 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